고성국 칼럼, 오늘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 이게 어쨌든 무슨 권력을 행사하니까 리더십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리도 없는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자기 이익체가 이재명의 실체다. 이런 결론을 저는 잠정적으로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재명이를 안 지는 꽤 돼요.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뭐 그 당시에 만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동영이 비서, 뭐 성남시장 나갔다 떨어진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뭐 리더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따라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분석할 이유도 없었어요. 다만 제가 그런 그 직접 만났던 경험, 직접 얘기를 나눴던 경험들이 있고, 또 이후에 이재명이라는 자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한 행태들을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이재명을 본인 스스로가 뭐 실용이라고 내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실용 아니에요. 실리. 실용주의는 미국의 그 주요한 정치 이념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그 철학 사조입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실용주의에도 철학적 기반이 있거든요. 경험주의라는 기반도 있고 개인주의라는 기반도 있고, 그런 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도 실용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는 실용주의자 아닙니다. 실용주의는 보편적 가치, 국가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그 보편적 가치와 국가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자유자재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구사하는 것을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이재명이는 그런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실리, 오로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만 가지고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쫓아다니는 자예요. 따라서 이 이재명이한테는 이념이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성남시장 할 때 경기 동부연합하고 가까웠다는데, 그거는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이념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그냥 쓸모가 있어서 같이 한 겁니다. 쓸모가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조폭들하고도 가까웠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과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그 조폭들이 무슨 이념이 있어서 가까웠겠어요? 그냥 쓸모가 있어서. 영화 무슨 아수라인지 뭔지 이런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무슨 보편적 가치가 있고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을 함께하는 동지적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벌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 거냐, 이거 아닙니까? 오로지 실리 하나 가지고서 움직인 거예요. 필요하면 그 집단이 동부연합이면 어떻고 조폭이면 어떠냐. 이게 이재명의 비헤이비어, 정치 행태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재명이가 종북주사파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뭔가 목적의식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필요하면 상대가 시진핑이면 어떻고 김정은이면 어때요? 쉐쉐하면 되지. 쉐쉐거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캐나다 가서 혹시 트럼프랑 만나게 되면 트럼프한테 듣기 좋은 얘기 실컷 해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가 시진핑이한테 쉐쉐하고 뭐 김정은이한테 납작 엎드리는 것하고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 생존에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를 무슨 이념이나 가치나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그땐 그게 필요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건 그때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앞에 있을 때는, 그 대중이 앞에 있을 때는 존경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진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아이고 내가 존경한다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라고 눈치면서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요. 근데 이게 듣는 제3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이런 식의 자신의 완전히 180도 다른 발언이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 그땐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서 내가 그 얘기 한 거야. 근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다르고 대중이 달라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내가 해준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카멜레온이 뭐 비윤리적이라서 그러냐? 그냥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지. 문어가 바위에 있을 때 하고 모래사장에 있을 때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게 문어가 비윤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어가 거짓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재명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해. 내 권력이 제일 중요해. 근데 내가 살아남고 내가 권력 잡으려니까 저쪽에 가서는 박정희 존경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왜 모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이해하려면 보편적 가치, 무슨 이념 또는 단일한 어떤 행동 기준 이런 걸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러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반면에 이념도 없고 보편적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이 이자가 오로지 관심 갖고 움직이는 거는 자기 생존과 권력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집요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는 것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가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에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태도가 아주 혹독합니다. 집요해요. 격렬합니다. 이게 어떤 보편적 가치라든지 무슨 이념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기 권력을 추구하다가도 대의 명분에 밀리면은 양보도 하고 한두 발짝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재명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보편적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념도 없어요. 오로지 지 생존하는 것만 있어. 자기 권력 장악만 있어. 여기에는 어떤 양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요하고 그만큼 터프해요. 그만큼 격렬해. 그리고 그만큼 혹독해. 이게 이재명의 비헤이비어, 행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정말 보기 싫은 플래카드들이 잔뜩 걸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체로 뭐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뭐 이재명 이런 선거 때부터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에 어떤 가치, 어떤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재명만 있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일극체제로 재편하고 지가 민주당의 아버지로 등극했잖아요. 그때 이를테면 뭐 386, 586을 쳐냈다. 문재인 세력을 쳐냈다. 김대중 세력을 쳐냈다. 이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김대중과 함께했던 김대중 세력, 이낙연 세력, 뭐 문재인 세력 일부, 뭐 586 세력 일부를 쳐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재명이는 자기 가치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지한테 반대하면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지한테 반대하면 다 쳐내고 지한테 납작 엎드려서 개딸하겠다 그러면은 다 살려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DJ 세력, 문재인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이 좀 배제됐다라고 이 이재명이의 비헤이비어, 이재명이의 그 속성을 잘 모르는 언론들이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갖다 씌웠을 뿐이지 핵심은 뭐냐? 나한테 반대하는 것들은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게 김대중 똘만이면 어떻고 문재인 똘만이면 어떻고 586이면 어떠냐. 나한테 반대하면 다 죽이고 나한테 충성하면 다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극체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 지 생존에 관심이 있고 지가 권력을 움켜잡는 데 관심이 있는데 진짜 대한민국은 어떻고 가짜 대한민국은 어때? 가짜가 지한테 유리하면 가짜 대한민국으로 갈 거고 슬로건상 진짜 대한민국이 먹힐 것 같으면 진짜 대한민국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이면 어떻고 그때는 이재명이면 어떠냐고 권력 잡는 데 도움이 되면 그냥 쓰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으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는 그 내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이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표에 도움이 되는 구호야? 그럼 써.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내려. 아무런 고민 없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를 거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를 거다. 지가 생존하고 권력 잡는 그 과정은 뭔가 대통령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걸 향해서 왔는데 이제 대통령 됐잖아.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지만 어쨌든 지가 권력을 잡았잖아. 그럼 이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야.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지, 이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물적 본능에 가장 충실한 자다. 우리 생명의 역사는 뭐 최소한 수억 년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빅뱅 이후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그 화학 변화들이 발생해서 마침내 최초의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단세포 생물이 되고 아메바 같은 그래서 지금의 고등생물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진화 역사에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모든 생명체의 본질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두 개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바 생물학의 연구 성과는 모든 생물의 본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존, 하나는 자기 복제. 생존과 자기 복제. 그런데 이 생존과 자기 복제라고 하는 이 본능만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계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등동물로 진화한 우리 인간이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이 처참하고 참혹한 이 전쟁 상태를 벗어나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서로 간의 약속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상식이 되고 이게 관습이 되고 이게 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과 관습과 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본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자제시키는 거예요. 다 자제시키면은 다 들고 일어나지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자제시켜서 상대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명의 그 본능이 어디 가는 건 아니라고요. 생존하고 자기 복제하겠다는 이 본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자제시킬 뿐이지. 이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통제시킬 뿐이지. 그런데 자기 본능에 철저하고 충실하게 움직이는 자가 권력을 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재명이라는 이 권력자에게는
자기 본능을 자제시키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통제하거나 하는 어떠한 법도 제도도 다 거추장스러운 거야. 내가 내 생존과 내 권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한다. 이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자니까. 그래서 이재명이한테는 법이 의미가 없어요. 이재명이한테는 상식이 의미가 없고 관습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거는 자기 본능과 충돌하는 것이니까. 내가 생존하고 내가 권력을 최대한 확장하겠다고 하는 이재명의 그 본능,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발견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 본능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자인데, 이 자에게는 상식과 관습과 법률이라고 하는 건 거추장스럽게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상식 파괴, 관습 파괴, 법 파괴. 상식을 파괴하는 것을 몰염치라고 그럽니다. 몰상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을 파괴하면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몰상식하고 몰염치하고 불법적인 이 권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존의 잣대로는 설명이 불가한, 기존 잣대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황당하고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지, 3년 만에 끝낼 수 있을지, 5년 만에 끝낼 수 있을지는 우리 하기 나름이지만, 그 끝내는 그 순간까지는 바로 이러한 몰염치와 몰상식과 불법의 권력체와 맞서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라는 자의 정치 행태의 본질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리더십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됩니다. 보편적 가치, 이념적 잣대, 상식적 기준,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자와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된다. 각오를 정말 새롭게 하실 것을 제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의 송원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60표를 얻었으니까 1차에서 간단하게 끝났고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이건 뭐 딱 봐도 송원석이던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과반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앞으로 상당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송원석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당선되자마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 또 하나는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 김용태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지만 이른바 김용태의 5대 혁신안이라고 하는 걸 개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혁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혁신을 하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거야. 그리고 조기전대를 최대한 빨리 해서 새 지도부 빨리 만들 거야. 네 그만두든 안 그만두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태의 임기는 6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럼 뭐 임기 채우고 그만두든지.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은 누가 결정하냐? 원내대표가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일단 김용태라는 자가 더 하고 싶어도 6월 30일 날 일단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요. 그러고 나면 이 비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권한이 원내대표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원석이가 야 김용태 너 한 번 좀 더 해라, 몇 달만 더 해라 그러면 얘가 9월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미 끝났어요. 조기전대 하겠다. 그리고 혁신이 구성해서 당 혁신 문제를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허접하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용태 이게 자기가 주장한 5대 혁신안을 당원 투표에만 붙여 달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아니
얘가 선출된 대표도 아니고 임명된 임시적 비대위원장인 주제에 뭘 이렇게 자꾸 조건을 달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송원석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뭐 당원 원내대표 당원 투표도 뭐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아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이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어. 송원석이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손석희가 사실은 대표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강하게 주장한 것은 이런 당내 문제가 아니고 법사위원장 돌려도였습니다. 대여투쟁을 강하게 할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아야 된다. 이게 이번에 송원석을 뽑은 이유입니다. 예. 법사위원장 돌려도. 예. 이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이제 국회 저쪽도 새로 김병기라는 자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송원석 대 김병기 간의 삿바 싸움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당내 문제는 조기전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미 제시한 대로 7월 말에 또는 늦어도 8월 초에는 새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당 혁신 문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 가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것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그냥 딱 보니까 송원석인데라고 할 정도였는데 저 잔머리에 눈칫밥만 들은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 오세훈이 같은 자가 아 이거 송원석이가 원내대표 되겠구나 이걸 몰랐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송원석이가 원내대표가 되면 김영태 혁신안이니 뭐니 다 흐지부지 되고 다 개무시당하고 조기전대로 가서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서 강력하게 대여투쟁과 쇄신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짐작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것들 설 자리가 없으니까 마치 저 초치듯이 원내대표 선출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세훈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누구를 불렀냐? 김용태, 김재섭, 그리고 이준석이를 불렀어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관사에 불렀어요.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이 자리에서 오세훈이가 지는 이제 뭐 직접 나서기 어려운 주제가 돼버렸으니까 이 30대 둘, 40대 하나 불러놓고 막 부추겨요. 뭐라고 부추겼냐? 정고 개혁적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서 보수의 변화와 쇄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당 개혁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이준석과도 좀 힘을 합쳐봐라. 그리고 김영태 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좋은 안이니 임기 전 6월 30일까지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안을 한번 관철을 해봐라. 이빨 빠진 늙은 이 조폭이 지는 이제 싸울 힘도 없고 나설 용기도 없으니까 어디 저 똘마니들 몇 놈 불러다가 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 이제 곧 너네들 세상이 될 거야. 이준석이는 이 자리에서 보수가 싹 바뀌어야 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권영진이도 함께 되는데 권영진이는 오세훈이 밑에서 뭐 부시장 했어요. 뭐 그런 인연으로 오세훈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그 김영태 혁신안을 지지한다는 그 재선 의원들의 성명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잖아요. 그걸 주도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는 결국은 기회주의자예요. 결국은.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체하고 재창당할 정도의 쇄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체와 재창당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자유우파, 주류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준으로 쇄신을 하는데 그 중심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중도, 믿을 수 없는 이 중도가 중심이 되고 수도권 4050이 중심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는 그냥 당 해체하고 그냥 백기 항복하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쇄신하고 개혁할수록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기전대가 답이다. 우리가 정말 이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7월 말 조기전대를 통해서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할 수준까지 쇄신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느냐? 아니면 다 접고 국민의힘 포기하느냐? 마지막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이 이번 송원석 원내대표의 선출로 마련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자유파가 정말 모든 걸 걸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준의 쇄신을 한번 지켜보고 힘을 보탤 텐데, 이거 안 되면 국민의힘 갖다 버리고 신당 창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지그들끼리 모여서 초치는 밥이나 먹고 있는 이런 자들 싹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오세훈이, 이준석이, 김용태, 김재섭이 이런 것들이 저녁에 만나서 밥 먹어가면서 보수의 미래를 얘기한다? 예, 그냥 웃겠습니다. 네, 오늘 고성호 칼럼은 쉐쉐 외교의 파탄. 트럼프는 이시바를 만났어요. 무슨 협의나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이재명이 만날 10분, 20분, 30분을 못 냈겠습니까? 안 만난 거죠. 트럼프가 일정을 단축하고 이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급하게 귀국한다고 했는데, 트럼프와 양자 회담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이 한국은 트럼프가 급하게 귀국한 사실을,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외신 속보를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대통령실은 트럼프가 조기 귀국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속보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현지에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트럼프가 급하게 가면서, 트럼프가 급하게 돌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한국 외교팀이 몰랐고, 미국도 사전에 이러이러하니까 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 하기가 어렵게 됐다, 미안하다, 양해를 구한다, 이런 얘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속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예전에 문재인을 향해서 문재인을 못 믿겠으니까 김정은이하고의 그 미국 회담 소식을 전혀 전해주지 않은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당사자한테 물을 먹여버린 거예요. 캐나다 캘거리에 대한민국 프레스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는데 그 전에 미국 측에서 사전 양해를 구해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우리도 속보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 G7 회담 전체를 지금 조율하는 책임자는 누구냐면 위성락이라는 자입니다. 위성락이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에요. 그 현장에 같이 갔죠. 이 위성락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위성락이도 어쨌든 책임자니까 사전에 양해를 받았냐, 사전에 연락이 왔냐, 뭐 계속 질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성락이가 이
외교적으로 오래 그 경험이 많은 자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처럼 딱 까놓고 우리도 속보 보고 알았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위성락이는 뭐라고 그랬냐? 능구렁이처럼 뭐라고 그랬냐?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 이랬어요. 언저리 양해? 아니 평생을 외교관으로 지낸 자가 언저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잘 안 쓰는 단어까지 갖다가 대면서 정말 궁색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저리 양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해왔다면 왜 사전 양해를 구해왔다? 왜 못했겠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속보 보고 알았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책임자가 우리가 사전 양해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그럼 둘이서 대지신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그런데 뭔가 우리가 뭐 왕따 당한 것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니까 언저리 양해라고 하는 황당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성락이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좋겠어. 이 사람 그 외교가에서는 제법 실력 있는 대미 외교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할 거 다 해본 사람이 뭐하러 이재명이 밑에 가서 실장한다고 이래 언저리 양해 같은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지어내면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자,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사전에 조율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일정 단축하는 바람에 트럼프와의 외교가 불발돼 버린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이 중에 호주하고 멕시코는 자기네 나라에서 엄청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호주부터 볼게요. 호주는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총리는 호주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산적한 대미 문제들을 감안할 때 앨버니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국제정상회의에만 의존했어야 되겠느냐? 따로라도 만났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있어요. 멕시코는 셰인바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 취소는 멕시코 외교팀의 완전한 실패다. 셰인바움 정부가 G7 정상회의에서 세운 가장 중요한 전략이 트럼프 만나서 협상하는 거였는데 이게 안 돼버렸으니까 그 G7은 뭐하러 갔냐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와 셰인바움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건 멕시코 야당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반면에 이번 G7 회의에서 최고의 유일한 승리자로 꼽히는 사람이 키어 스타머예요. 영국 총리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하고 만나서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을 했거든. 그래서 G7 회의의 유일한 승자다. 스타머 영국 총리다. 이런 평가가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네, 조우석 칼럼의 FN투데이에서는 셰셰 외교가 왜 파탄했나? 왜 파탄 직전인가? 이걸 칼럼으로 냈는데 이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보다 그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이 인구가 5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50대 1로 맞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외적과 죽기 살기로 맞서서 싸운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은 핵개발이 거의 8분 능선까지 이런 이란을 사전에 박살내기 위한 전략이다. 핵개발 저지를 넘어서 아예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시작한 거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그 자체는 국가 생존 전략에 가장 충실한 가장 기본을 하는 나라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봐라.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이스라엘과 정반대 길을 걸어왔다. 우선 노태우. 북한의 사기 전략에 말려들어서 미군의 전술핵을 스스로 철수시키지 않았냐.
노태우 정부 때 전술핵이 철수됐거든. 그 다음에 김영삼. 북한이 한창 핵폭탄 만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것 없다. 이런 헛소리를 했다. 김대중은 아예 사기를 쳤다. 북한 핵은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 완전 사기지. 최악은 노무현이다. 북한의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얘기를 했다. 노무현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죽지 못해서 안달이고 노예로 살지 못해서 아주 환장한 국민으로 보였을 거다. 외국 사람들한테는. 따라서 지금의 쉐쉐 그리면서 외교한답시고 나서고 있는 이재명이는 이런 풍토에서 자라난 악의 꽃이다. 왜 우리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하지 않았는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그 견지해 왔던 자강의 원칙을 왜 우리 스스로 버렸는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참고로 이스라엘의 핵무기 전력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8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 보유 사실을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노선을 견지하면서 더욱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당연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과 비슷하면서 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 그 끝에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정권이 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이재명 쉐쉐 외교의 파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고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여기 와서 우리 때에서 대한민국의 명줄이 끊어지는 이 철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는지 정말 반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성찰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까더비 김민석, 딱 김적김. 김민석의 적은 김민석이네. 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자가 후원회장도 했던 강모라는 자 있죠. 근데 그 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 명이 더 있어요. 돈을 빌려준 자 중에 후원회장을 맡았던 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안모라는 자인데요. 안모. 어떻게 돈거래를 하면서 또 후원회장을 맡습니까? 이게 정말 정치 도의가 아무리 땅에 떨어졌다 해도 이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도 빌려주고 후원회장도 하는 자들이 그냥 해주겠어요? 온갖 더러운 거래가 그 이면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김민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만 원씩 11명한테 돈을 빌려서 썼다고 하면서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 빌려준 분들이다. 지금도 눈물 나게 고맙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이가 그때 2018년에 이자를 아주 후하게 제가 쳐줬다. 이자를 싸게 하면 그것도 무슨 정치자금이라고 할까봐 그랬다. 그리고 이자는 계속 갚아나갔다. 이렇게 김어준이 앞에서 떠들어댔는데 이 후원회장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던 자 중에 새로 강모라는 자 말고 새로 확인된 안모라는 자. 이 자는 이 채권자들 11명한테 다 차용증을 썼다 그러는데 다른 채권자와 달리 이 차용증에 이자를 받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이 정보가 없어요. 공란으로 남겨놨어요. 그럼 무슨 수로 받아? 맨날 만나서 돈 얼마씩 받았나? 이자를? 이 안무라는 자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이 사람도 걱정이 되네. 극단적인 생각 안 해야 될 텐데. 또 그런가 하면 이 김민석이 제 상식으로 보면 참 지저분한 이 금전관계인데요.
2020년에 정치자금 500만 원을 후원한 지인이 있는데 그 다음 해인가에 그 국회의원이 됐어요. 김민석이가. 그리고 나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9명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4급 보좌관 둘, 뭐 5급 비서관 하나, 6급 비서관 하나, 7급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인턴 둘까지. 이제 그건 전적으로 국회의원이 자기 그냥 진짜 그 꼴리는 대로 그냥 사람한테 그 보좌관도 주고 비서관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정치자금 500만 원 후원한 자한테 보좌관 자리를 줬어요. 4급 보좌관. 참 기도 안 차네. 이 자는 제가 후원한 것하고 제가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했대는데 그럼 연관이 있다고 하겠어요? 4급 보좌관은 엄청 셉니다. 국회의원들이 힘쓸 때가 국정조사하고 또 국정감사할 때 아니에요? 그때 온갖 자료를 요청하면 정부에서 갖다 주고 또 설명도 하러 오는데 보통 차관이 오거나 국장들이 옵니다. 국회의원도 못 만나요. 요 4급 보좌관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4급이 엄청 센 자리입니다. 그걸 500만 원 후원금 주고 4급 보좌관 됐네. 자, 이런 의혹이 SNS에서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노 부부 투서 의혹이라고. 그 제가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좀 참혹해서 제가 논평하지 않았는데 이거 김민석이가 지가 먼저 노부부 투서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검찰과 찌라시가 협잡을 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막 공격을 하고 나서서 제가 이 사안 자체는 제가 직접 아는 사안도 아니라서 그렇지만 김민석이가 강력하게 이걸 반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은 제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소식 전합니다. 김민석이는 이 사안 관련해서 노부부 투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검찰 쓰레기 찌라시 협작 카르텔에 의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페북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김민석이가 설명하는 거예요.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 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그러니까 제3자의 돈을 착복하고 그 청탁을 자기한테 민원한 바로 그분은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김민석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허위 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었으니까.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노 부부가 죽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김민석이가 지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지 입으로 밝힌 이 사건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김민석이가 이렇게 지가 발끈해서 들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김민석이의 주장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노 부부가 제3자의 돈을 착복한 다음에 그 제3자의 청탁을 김민석이한테 민원을 했고 김민석이가 그걸 들어주지 않자 내가 김민석이한테 돈 줬다는 허위 투서를 한 다음에 극단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팩트인지 김민석의 주장이 맞는지 이거 팩트 체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팩트 체크 해야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김민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돌아가신 노 부부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부부는 가족들도 없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 일입니다.
김민석이가 저렇게 방방 뜨듯이 김민석이가 억울한 건지 아니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정말 억울한 건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종북주사파들이 공격을 했다고 하는 이 주진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김민석이가 5년 동안 5억을 벌고 13억을 썼다 하면서 4년치 소득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건 김민석이의 자료입니다. 이 주진우가 페북에 올린 그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00년도 이후 수입 대비 8억 원이 빈다. 5억 원을 벌고 13억 원을 썼다. 김민석은 스스로 이 세비 국회의원 월급 5억 원 말고 부의금이나 강령료 같은 기타 수입이 더 있다고 했는데 좋다. 연말 정산에는 기타 소득도 다 소득으로 기재되고 세금을 물게 돼 있다. 기타 소득으로. 2000년 이후 연말 정산, 김민석의 연말 정산을 눈 빠지게 들여다봤다. 그런데 기타 소득, 김민석이가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 기타 소득은 모두 620만 원이다.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라고 자료를 공개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김민석의 말대로 기타 소득이 있다고 치고 국회의원 월급 한 5억 1천 얼마 되는 거에다가 기타 소득 620만 원 더해도 이 5년 동안에 김민석이가 어디다 돈을 갚았다, 밀린 세금 냈다, 어쨌다, 누구 아들 학비를 했다 하는 돈 다 합치면 13억이니까 그럼 나머지 8억은 어떻게 조달했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인용이 됐어요. 서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모두 영화에 나오는 무슨 명대사인가 보죠. 서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의혹 제기하고 반박하고 해명하고 뭐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냥 서류로 얘기하자. 그러면서 종합과세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 저 주진우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주진우를 공격했고 그 공격을 한 자들을 주진우가 다시 고발 조치 했다고 제가 아까 141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황교안 대표가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하고 가셨는데 현장에 없는 자가 더 나쁜 자지. 김민석이가 자꾸 반미로 몰리니까 미문화원 농성에 난 불참했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당시 사건에서 김민석은 배후 조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살인과 살인 교사가 있어요. 누가 더 나쁘죠? 누가 더 나쁩니까? 살인 교사가 더 나쁜 거예요. 미문화원 점거를 직접 한 사람들이 있어요. 70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김민석이는 현장에는 안 갔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배후 조정이라고 실형을 때렸어요. 그럼 배후 조정 점거 교사를 한 거지. 누가 더 나쁩니까? 이 김민석이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확실히 반미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자가 분명하게 전향 선언을 하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어제 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에요.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이 있는데 라는 데 대한 김민석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가 동년배 중에서 82학번 동년배 중에서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빨리 하고 많이 한 편에 속한다. 많이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전임 한덕수 총리와 같은 학교 하버드대를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반미주의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자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면 반미주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반미 활동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뭐 반미 활동을 하려고 해도 영어도 좀 알고 미국 문화도 좀 알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요. 전임 총리 한덕수 총리와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지금 하버드 대학교 그 트럼프가 그 유학생들 지금 못 오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도 반미의 온상이지가 돼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시겁하겠네. 저게 같은 동문이라고 날 물고 들어가네. 왜 그냥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미냐 그러지. 미국 헌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땁니까? 먹고 살려고 따는 거지. 나는 미국의 변호사는 뭐 수십만 명입니다. 그리고 연방 변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각 주 변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라 그러면 안 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개를 따서 여러 주에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미국 변호사 중에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변호사 땄다는 사람은 적어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또 수입도 좋은 그런 직장으로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따면 땄지. 미국 헌법이 거기 왜 나와? 그러면 대한민국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봅시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변호사 자격 땄냐고. 대한민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사시 공부했냐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그럴듯해 보이긴 해. 내가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내가 하버드 나왔잖아. 내가 미국 변호사야. 어떻게 날 반미라고 그래. 그럴듯하죠. 언뜻 들으면.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말 황당한 소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 반미냐 아니냐를 둘러싼 그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 일단 친미고 친대한민국이지. 그리고 반중이지. 반북이고. 그렇죠.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 친미 친대한민국 반북 반중이에요.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사드 배치에 제일 반대한 게 북한이고 중국이니까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친북, 친중, 반미, 반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기준점을 가지고 들어가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김민석이가 뭐라 그랬냐. 미국 유학 갔다 온 다음입니다. 미국 변호사 따고 온 다음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드 배치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 나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게 김민석의 실체예요. 어릴 때 미문화원 점거사건 배우로 있을 때의 반미주의자 김민석과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김민석의 반미주의자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 중간에 미국 갔다 와서 뭐 석사 따고 하버드 다니고 뭐 미국 변호사를 땄다고 해서 반미가 친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칭화대학교에서 석사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기에 최고위원도 하고 시장 선거도 하는데 어떻게 그 시기에
칭화대학교 현장에서 수업 받아야만 학점 따는 칭화대학교 석사를 딸 수 있냐? 에 대한 김민석이의 설명입니다. 최고위원으로 월수금 7시에 아침 회의를 하고 8시에서 9시 비행기로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했다. 저기 칭화대학교 가는 비행기가 전용 비행기가 아니라면, 김민석이의 전용 비행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만 하면 바로 이륙하는 그런 전용 비행기가 아니라면, 보통 우리가 이게 국제공항이잖아요. 국제선이잖아요. 최소 1시간 전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이는 짐이 없더라도. 보안 검색 안 받아요? 최소 1시간 전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회의가 아침 7시에 회의가 있다는 게 7시에 끝난다는 뜻이겠어요? 시작한다는 뜻이겠어요? 회의가 아무리 못해도 최고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하면 최소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 무슨 수로?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그랬대는데 한번 해보라 그럽시다 이거. 아니 뭐 난 청와대 석사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딱 한 번만 여의도에서 민주당 당사에서 7시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그리고 그냥 30분 만에 끝내도 좋아. 어쨌든 거기서부터 땅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이든 뭐 칭화대 거기 가는 비행기가 김포에서 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당시에는 김포에서는 안 떴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확인해서 김포면 김포고 뭐 인천이면 인천이고 거기까지 가. 그래서 다 수속 밟어. 보안 검색도 받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8시 9시 비행기 탈 수 있는지 한 번만 시연해라. 그러면 믿어줄게. 한 번만 시연해라. 한 번만. 그러면 믿어줄게. 이게 정말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돼지로 아나 봐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렇겠구나 하고 끄떡끄떡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나 봐. 오늘 고성호 칼럼 까도배 김민석, 김민석의 적은 김민석이다. 이 문제는 이재명 취임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래. 이재명 취임덕에 그 뒤뚱거리는 오리 김민석의 최후룩을 우리가 함께 지켜봅시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성실한 사람만 호구냐? 성실하게 세금 내고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만 호구냐? 빚 탕감에 분노하는 이 민심이 정말 슬슬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20조를 더 푼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얘기하던 거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씩으로 소비 쿠폰을 주겠답니다. 상위 10%는 15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을 뒤섞여서 잡탕 지급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도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들어주는 배드뱅크를 가동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이가 국무회의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이거 어쨌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해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나눠준다는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나 정말 받기 싫은데. 그런데 안 받으면 저것들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좀 정리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탕감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어제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이요, 정부 총 지출 기본 본예산이 673조인데 추경해가지고 700조를 넘어섰어요. 그야말로 비대한 정부가 바로 됐습니다. 여기 비탕감은 5천만 원 미만 금액을 7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개인들 장기 연체에 해당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정권의 데뷔 쇼가 시작됐다.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가 시작됐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까지 열었다.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 절대 경기 살릴 수 없다. 국가 채무만 늘어날 뿐이다. 이 송원석이가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경제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갖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경제관을.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 살리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어렵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 살린다고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자, 이 부채 탕감 관련해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다 대출받고 안 갚고 기다릴 걸. 괜히 성실하게 갚았네. 성실 상한 자는 뭐가 되는 거냐? 7년 안 갚으면 보상이고 먼저 갚으면 바보 되고. 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에다가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왜 나라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냐. 앞으로 돈 빌려놓고 갚을 사람 누가 있냐.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탕감될 건데. 이제 국가예산 1000조, 국가부채 1000조 되겠다. 7년 이상 5천만 원 안 갚은 사람 없애주는 게 정의냐. 사실은 정말 어려워서 못 갚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또 뺀질뺀질하게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김민석이 11명한테 1000만 원씩 1억 4천 받아놓고 채권 채용증 다 써주고서 안 갚았잖아요. 뺀질뺀질하게. 이번에 총리 지명 안 됐으면 계속 안 갚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뺀질뺀질한 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채무 탕감해 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하겠다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빚 갚은 사람들만, 성실한 빚 갚은 사람들만 벙찌게 됐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면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인데 그게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 낸 사람들, 그 세금으로 장기 채무자 빚 탕감해 주니 이게 이중적으로 역차별 아니냐. 이중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이재명이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갚아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갚어. 대장동 저수지를 털어서라도 네 돈으로 갚어. 왜 내 돈 가지고 생색내. 이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재명이가 지 돈 갖고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저수지 가지고 갚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한주 부동산 투기한 거 가지고서 갚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의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거거든, 다른 사람 돈을. 세금을 성실하게 낸 모든 국민들이 다 항의해야죠. 내 돈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누구한테, 니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 전문가들은 이 부채 탕감이 정책 신뢰도와 제도 형평성 붕괴라고 하는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용서받아도 불공정한 정책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이게 그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썼던 부유세, 종부세 그 논란입니다. 불공정하니까 절대 우리가 잊지 않잖아요. 종부세. 얼마나 나쁜 정책이었는지. 그게 노무현 때 실행됐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벌써 한 20년 전 정책이에요. 그러나 종부세 우리가 잊지 않잖아요. 실패한 정책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불공정한 정책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도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구제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뺀질뺀질한 악성 채무 불이행자도 있을 텐데 그런 사례가 한두 개만 발견이 돼도 이 정책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후폭풍으로 불어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 어떻게 걸러낼 거냐? 그걸 어떻게 가려낼 거냐? 지금 시중에는 7년 버티면 탕감, 갚으면 바보라는 말이 빠르게 정말 빛의 속도로 번졌어요. 되살려야 할 거는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공동의 규칙이다. 성실한 게 산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돼서 돌아오는 사회. 그건 그 사회의 붕괴로 바로 연결된다. 버티면 면제, 갚으면 손해라는 신호가 국민들한테 현실화되는 순간 무너지는 건 제도 그 자체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 짓을 이재명이가 어제 해치웠습니다. 이제 그 후폭풍을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